네, 쇼피파이 글로벌 쇼핑몰 가이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링크스 캠프의 강사 홍석주입니다. 제 소개를 좀 잠깐 하자면 저는 글로벌 셀링하고 해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현재 글로벌 셀링을 하는 현업 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셀링하고 컨설팅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체국하고 DHL 등을 통한 해외 배송 물류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실제적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피파이 글로벌 쇼핑몰에 관련된 건 총 2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오늘 하는 내용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하고 글로벌 스토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쇼피파이가 정말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쇼피파이로 스토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쇼피파이로 이렇게 스토어를 완성한 다음에 그 스토어에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리고 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내 스토어를 어떻게 마케팅하고 하는지 등등에 관련돼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영어 자체로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경 간 거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내 거래가 아니라 해외로 셀링을 하고 있는 해외 셀링 전체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자생 거래로 하는 경우가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 또는 특정한 국가 또는 특정한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 이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느냐 또는 우리나라 화폐인 한화로 받느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화폐로 결제를 받았지만 해당 물품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크로스워드 이커머스에 속합니다. 네. 즉 수출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 글로벌 셀러는 뭐라고를 뜻하냐면 크로스워드 이커머스를 하는 판매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셀러라고 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셀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보드 보더, 즉 국경을 넘기만 하면, 그래서 즉 수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판매자는 다 글로벌 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어를 운영해도 글로벌 셀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특정한 마켓플레이스, 또 국내 뭐에서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고는 쇼피나 라자다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셀러들도 글로벌 셀러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셀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하고 계신 전자상거래 수출업이 있고요. 또 수입업도 글로벌 셀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셀러가 됩니다. 또 수입 구매 대행업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또 드롭시핑을 하는 경우도 글로벌 셀러입니다. 그리고 어필레이트를 하고 있는 셀러들도 글로벌 셀러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필레이트를 하고 있는 셀러들은 수출을 신고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글로벌 셀러라고 부릅니다. 이 이미지에 보여드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항공기나 배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커머스로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도 그거를 육로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없죠. 그런데 전 세계 수출의 물동량은 육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철도나 도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셀러들도 알고 있는 항공기나 또는 배로, 화물기로 운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크로스보드 이커머스에는 어떤 시장들이 존재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맨 좌측 상단에 있는 아마존, 이베이, 큐텐, 쇼피, 타오바오 같은 곳을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일본의 라쿠텐 또는 애쉬, 또 알리바바, 인도의 플리카트나 중동의 눈 같은 그런 곳들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직접 입점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셀러,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수출업을 하고 계신 셀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스토어를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내가 독자적으로 온라인상에 매장을 개설해서 그걸 운영하는 건데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쇼피파이, 마젠토, 우커머스, 빅커머스, 윅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온라인상에 독자적인 자신의 또는 자사의 매장을, 스토어를 오픈해서 운영하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축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이커머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상에 자사의 또는 자신의 독자적인 글로벌 스토어를, 글로벌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그런 글로벌 스토어 운영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고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시장 하나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커머스 시장인데요. 종전의 소셜 미디어, SNS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샵 개념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샵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샵, 핀터레스트 샵 같은 샵들이 존재하게 됐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샵도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커머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즉시 상품을 홍보하고 그 상품을 그 자리에서 주문받을 수 있는 이커머스의 또 다른 한 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까지 크게 이제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커머스를 이루는 시장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3세대적인 페이스북 샵이나 인스타그램 샵이나 핀터레스트 샵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화되고 있지는 못한 경향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전에 글로벌 스토어가 성장했듯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즉 마켓플레이스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했지만 그 상품을 단순히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비즈니스 페이지나 이런 또는 아니면 프로페셔널 계정 같은 걸 개설을 해서 거기에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내 상품 페이지 또는 내 스토어로 유입시키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돈은 들질 않습니다. 대신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비즈니스 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가 끊임없이 게시물을 등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팔로우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게 해서 내 상품 페이지 또는 내 스토어로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셀러들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광고입니다. 온라인 광고라고 하죠. 이 온라인 애즈에는 몇 가지가 구분됩니다. 당연히 광고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마켓 애즈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하는 광고죠. 대부분의 첫 단계에 입점했던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광고를 하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딜 같은 경우에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스폰서 프로덕트를 하거나 뭐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광고를 하거나 하는 등등 이런 광고를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들이 있죠. 이게 이런 광고들을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한다고 해서 인마켓 애즈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서치 엔진, 즉 검색 엔진에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활용도가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네이버는 거의 한국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면 구글을 이용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구글 광고를 해야 됩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구글의 서치 엔진 애즈를 한 게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즉 검색 광고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추출해내고 또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서 또는 광고 결과를 분석해서 롱테일 키워드까지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그걸 광고로 활용하는 이런 서치 엔진 광고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마켓플레이스 안에서도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는 여전히 무작위하게 그냥 키워드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등등 SNS 채널에서는 특정한 타겟을 선정해서 그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까지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광고할 수 있는 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하는 광고, 또 검색 엔진 광고와 타겟팅 광고.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지금 진행되죠.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 직접 광고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구글을 통해서 유튜브까지 광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구글 광고는 전 세계 모든 채널에 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때 이제 타겟팅을 통해서 특정한 고객층, 즉 내 상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또는 이미 판매 히스토리를 통해서 또는 광고의 A/B 테스트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 고객들이 내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내 상품에 대한 구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타겟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켓플레이스하고 글로벌 스토어,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얘기 드렸는데, 소셜미디어는 이제 당장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구분을 해서 마켓플레이스하고 글로벌 스토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해보고 또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하고 글로벌 스토어,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이베이, 아마존, 뭐 큐텐, 쇼피 같은 것들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마켓플레이스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몰입니다. 백화점이나 또는 대형 쇼핑타운, 쇼핑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입점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죠. 또 우측의 쇼피파이는 말 그대로 그냥 독립적인 매장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고로 이미지를 제가 석장을 쇼피파이에다가 얹어놨는데 작은 매장, 좀 큰 매장, 심지어는 대형 빌딩까지 만들어놨죠. 저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글로벌 스토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도했고 성공하고 있는 셀러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 셀러는 거의 없는데 해외 셀러 중에는 다양한 스토어들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하나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치 쇼핑타운을 스스로 자신의 글로벌 스토어로 구축해 나가는 거죠. 이미지로 그렇고 이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입점이 굉장히 쉽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기만 하면 되죠. 또 판매도 굉장히 쉽습니다.
주어진 방식대로 상품을 등록하면 판매가 진행되죠. 그런데 반해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켓플레이스의 인지도 때문에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즉 셀러에 대한 인지도로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인지도, 이베이의 인지도, q10의 인지도, 쇼피의 인지도를 보고 사람들은 들어와서 구매합니다. 즉 판매자에 대한 관심도나 충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모아놨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좀 높습니다. 통상 마켓플레이스에서 받는 수수료율은 12%에서 1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광고비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플레이스의 인지도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내 셀러인 나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을 사도 셀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상품을 사서 그 상품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사실 재구매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경쟁자들인 판매자들을 잔뜩 모아놨기 때문에 경쟁 구조가 굉장히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들은 끊임없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셀러들의 행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정해놓은 정책이 있으면 셀러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셀러들을 흡수한 상황인데 이들에게 편하게 판매하라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지 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마켓플레이스가 편하게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통해서 구매자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구성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각 국가의 행정적 규제, 법규나 또는 어떠한 특정 규제들이 있다면 그 규제를 마켓플레이스에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쇼피의 말레이시아 시장에 입점을 했다고 한다면 쇼피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셀러들은 그 나라의 법이 바뀌거나 또는 그 나라의 법은 변동이 없지만 법 규정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작용한다든가 이러면 이 정책들에 따른 변화를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당연히 수용하고 이걸 셀러들에게 적용하고요. 이 때문에 셀러들은 이 정책에 맞춰서 자신의 상품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점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입점이 굉장히 쉽고 이미 마켓플레이스의 인지도와 신뢰도로 구매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있기 때문에 판매도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홍보법과 적당한 광고,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를 좀 적당히 그리고 괜찮게 또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판매는 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좀 높고 광고비 비중도 좀 높고 네, 경쟁 구조가 좀 치열하고 마켓에서 정책이 변하거나 마켓이 입점한 국가의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셀러들도 자신도 대응하고 또는 수긍하고 또는 수용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쇼피파이는 1차적으로 내가 온라인상에 매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브랜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마켓플레이스에 비해서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상에 내가 만든 매장이기 때문에 아직 소비자들, 잠재 고객들의 인지도가 전혀 없어서 내가 내 스토어를, 내 상품을 따로 광고 홍보를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보다. 네. 그러나 광고를 하거나 홍보하는 건 어차피 마켓플레이스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스토어를 구축하고 개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은 플랫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쇼피파이에도 장점이 있지만 이 운영에 따른 리스크가 다 100%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뭐 이런 리스크는 다 셀러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더 리스키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를 해도 광고의 효과가 내가 잘못하면 잘 일어나지 않죠.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하다못해 오토로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오토 광고를 하면 알아서 마켓플레이스에서 AI가 광고를 해줘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주지만 쇼피파이 같이 플랫폼으로 내가 스토어를 만들고 나서 광고를 하면 내가 잘못하면 광고비를 날리고 특정한 효과, 일정한 수준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도 오토메이션으로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 광고의 효과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광고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구글에 접속돼 있는,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운영 리스크가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대신에 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 스토어로 그렇게 해서 유입된 고객이 실제로 구매를 하고 그 구매를 해서 상품을 배송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내 스토어에 방문할 확률이 마켓플레이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차이는 이베이나 아마존에 방문할 확률이 높다, 이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구매자들은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의 방문은 월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에게 방문하는 확률이 지극히 낮은데 이걸 광고를 통해서 끌어오는 구조인데 구글 광고나 또는 SNS 광고를 통해서 쇼피파이가 또 스토어를 만들었을 때는 유입된 고객들이 만족을 느낀다면 이 고객들은 재방문을 한다는 거죠. 내 스토어에. 내 스토어에 재방문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되냐면 내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1차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스러운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다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매장,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일단 하나의 상품을 광고를 통해서 사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고객은 다시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다른 괜찮은 화장품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재구매율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다 안정적으로 셀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가 바뀌면 환경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입점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그걸 수용하니까요. 또 그 수용을 강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상에 내 자신이 만든 매장은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말레이시아어로 된 온라인 스토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픈했다고 하거나 일본어로 된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타겟층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어를 개설하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스토어는 말레이시아의 법이나 일본의 법에 1차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스토어 자체가 내가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로 개설된 스토어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은 받을지언정 해외의 법규의 적용은 1차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 상품들을 현지의 물류창고에 보내는, 예를 들면 아마존 FBA 같은 것처럼 물류창고에 보내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세운 내 정책, 내 매장의 고유 정책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하고 글로벌 스토어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봤고요. 이제 쇼피파이 바로 알기. 쇼피파이가 어떤 건지, 어떤 걸 쇼피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같은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쇼피파이 바로 알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쇼피파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바로 알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요. 쇼피파이는 온라인에 자신만의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플랫폼이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상점을 만들듯이 쇼피파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온라인 매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 종속되어 있는 과정이지만 쇼피파이는 순수하게 플랫폼, 솔루션만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셀러에게 100%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쇼피파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편리하고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테마가 있고 앱을 제공하고 있고 기본 구조가 쉽게 돼 있어서 굉장히 쉽게 스토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도메인하고 호스팅과 연계되어 있어서 원스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상에 내가 매장을 만들려면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도메인을 도메인 기관에서 획득하고 또 웹 호스팅 하는 곳에다가 공간을 임대하고 서버 공간을 임대하고 그리고 저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장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마젠토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근데 쇼피파이는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내에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쇼피파이 자체가 호스팅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편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SNS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로 확장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쇼피파이의 이제 앱을 보면 마켓플레이스하고 연동시키는 앱도 있고요. 이베이나 아마존 또는 라자다나 쇼피하고 연동시키는 앱이 있고 판매처를 확대시키는 앱으로 구글 채널이나 페이스북 채널 이런 채널들과를 연동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존재하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할 수 있거나 이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앱이 있습니다. 쇼피파이 앱이 통상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 약 4,000개 정도의 앱이 있다고 하고 뭐 중복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앱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해도 앱의 종류가 약 3,000개, 2,000 몇백 개, 3,000개 정도의 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본인이 보다 편리하게 스토어를 또 보다 멋지게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쇼피파이를 사용하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쇼피파이 수수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쇼피파이의 수수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토어 이용료입니다. 쇼피파이의 이 스토어 이용료는 월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베이직 쇼피파이라고 해서 월 29불짜리가 있고 쇼피파이라고 해서 월 79불짜리가 있습니다. 또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299불을 내야 되는 세 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베이처럼 샵의 등급을 가지고
셀러의 리밋을 정하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은 무제한입니다. 29불짜리도 299불짜리도 차이가 있다면 운영할 수 있는 스텝의 수, 그 다음에 리포트의 질 정도인데요. 굳이 리포트의 질 정도는 구글 어널리스틱스나 이런 다른 것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결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리포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229불짜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월 29불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연 단위로 결제하면 할인을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상품에 등록 수수료가 없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스토어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개를 사용한다고 해도 호스팅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29불 안에 호스팅과 스토어 운영비가 합쳐져 있는 비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9불 정도를 내죠. 네. 프로페셔널 계정인 경우에 그것처럼 그냥 멀쩡히 내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조는요. 또 다른 쇼피파이 이제 수수료가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저렇게 스토어에 대한 월정이 29불로 한정되어 있는 대신에 29불 또는 79불 같이 딱 정액으로 되어 있는 대신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징수해 갑니다. 쇼피파이 자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2%가 있고요. 이 쇼피파이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수수료라고 해서 피지사, 즉 결제 대행사를 외부 대행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제 대행사의 피지사의 결제 처리 수수료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이베이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이베이가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페이오니아로 변경됐죠.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수수료, 즉 결제 처리 수수료를 페이팔 또는 페이오니아에서 징수하죠. 네. 그것처럼 쇼피파이도 판매 수수료가 있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때 판매 수수료는 카테고리나 이런 거에 아무 관계없이 2%만 부과됩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이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즉 셀러가 스토어의 운영자가 계약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수수료에 따라서 차징됩니다. 즉 쇼피파이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쇼피파이는 그냥 판매액의 2%만 자신들의 수수료로 차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셀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몇 개 없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가 이제 페이팔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아시아빌이 있고 트체크아웃이 있고 페이먼트 월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핑퐁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5가지가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쇼피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수십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셀러가 글로벌 셀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쇼피파이가 작년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국내 쇼핑몰을 쇼피파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한글화된 쇼핑몰을. 그리고 이때 한화로 결제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KJ 이니시스를 통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쇼피파이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쇼핑몰을 할 경우에는 KJ 이니시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셀러는 해외 판매를 할 때 페이팔이나 이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5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계약해서 사용하시고 국내로 할 때는 K 이니시스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쉽게도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양한 피지사를 연동할 수 있긴 한데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도 구매할 수 있고 해외도 구매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각각의 화폐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는 있어요. 이런 점이 좀 있고요. 대신에 다양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 셀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페이팔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페이팔에 결제 대행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회원가입해서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팔이 가장 한국 셀러는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나머지 결제 대행사들은 별도의 계약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절차상의 승인 기간이나 승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용이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페이팔을 이용해서 하시고 이후에 내 스토어에 글로벌 스토어의 퍼포먼스, 셀 히스토리가 늘어나고 성장하면 그때 보다 더 좋은 조건 또는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대행사를 찾아서 승인받고 그 대행사로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팔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페이팔의 수수료는 뭐 이베이 셀러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처럼 0.3불 플러스 결제 금액의 4.4% 정도. 좀 낮아지면 월간 결제액의 총액에 의해서 차등되는데 3.4%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합치면 쇼피파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내는 월정액,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로 쇼피파이에 내는 수수료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내는 수수료 두 가지를 합쳐서 약 6%, 6.4%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보다 월등하게 수수료율이 낮죠. 거의 10% 가까운 수수료를 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고 있는 수많은 셀러들이 해외 같은 경우에 또 국내에서도 점차 늘고 있는 게 판매 가격의 10% 정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마진이 확보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글로벌 스토어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추세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쇼피파이를 가지고 내 스토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는 기본적으로 14일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스토어를 한 14일 동안 만들어라. 그리고 살펴봐라는 의미에서 14일간의 무료 기간을 제공하고 있고, shopify.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우측 상단에 Start Free Trial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쉽게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질문 없이 회원가입하고 그러면 그 날짜부터 14일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스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도 있습니다. 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유료 앱들을 설치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유료 앱들은 이제 돈을 차징해야 되는데 무료 사용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그 차징을 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앱은 설치하지는 못하지만 내 스토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스토어를 만들 때 이렇게 무료 사용 기간이 14일 동안에 회원가입해서 14일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무작정 회원가입해서 14일을 쓰면 되느냐? 아닙니다. 가입하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토어의 로고, 그 다음에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스토어의 로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아마존의 브랜드샵을 열거나 쇼피의 스토어를 열어도 로고가 있죠. 그런 샵 로고가 있듯이 스토어의 로고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별도의 온라인에 나만의 독자적인 스토어 매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따따로 시작하는 도메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 스토어를 소개하는 회사나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스토어를 만들든 아니면 특정한 셀링 브랜드로 만들든 이런 소개하는 내용을 당연히 컨텐츠를 미리 정리하고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스토어, 이 스토어는 어떤 스토어입니다. 우리는 뭘 판매합니다.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독자적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 스토어 자체에 약관이나 판매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독립 쇼핑몰을 만드시면 당연히 쇼핑몰 자체에 약관이나 판매 정책이 있죠. 그래서 약관을 영어로는 이제 Terms of Service라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Privacy Policy라고 합니다. 이런 걸 포함한 각종 배송 정책, 또 교환 반품 환불 정책 같은 정책들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포맷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내 매장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하는 거라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혀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주문받으면 1년 이내에 배송합니다. 1년 이내에 배송하는 걸 가지고 배송의 지연으로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얼토당토 않죠. 적당히 현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죠. 자유도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내 마음대로 선언해도 되느냐? 선언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구매자들도 구매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스토어들을 살펴보고 현지법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말레이시아 법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에 먼저 가입해서 승인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네. 페이팔 같은 경우에 승인을 받는데 얼마 걸리지 않지만 다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할 거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쨌거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에 회원가입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 내 스토어를 내가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메뉴를 미리 구성해 둬야 됩니다. 즉 상단 메뉴인 카테고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하단 메뉴인 뭐 About Us나 또는 프라이버시 폴리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단 메뉴를 또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냥 국내에서 독립 쇼핑몰 하나 만든다고 하면 구성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크샵이나 이런 또 카페24 같은 경우로 내가 스토어를 만들면 당연히 상단의 카테고리 또는 상단의 다른 메뉴들을 구성해 놔야 되고 하단에 푸터를 구성해 놓듯이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진출할 국가의 현지어로 되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국가를 제한 두지 않고 글로벌하게 운영할 거다라고 한다면 영어를 기반으로 해야 될 거고, 특정한 국가를 타겟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데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접속해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를 지역을 타겟으로 할 거면 현지어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최근의 추세는 그냥 글로벌한 스토어를 운영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일정한 지역의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경향이 좀 더 뚜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정말로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즉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내 상품은,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상품군은 특정한 지역이 월등하게 고객층이 두터우니 그 지역부터 진행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언어권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로벌 스토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월드와이드 스토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둬야 됩니다. 네.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유튜브 같은 곳에 자신이 운영할 비즈니스 페이지들을 미리 개설해 둬야 됩니다. 왜 비즈니스 페이지냐면 보통은 운영자이신 오너나 또는 운영할 담당자의 개인 SNS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게 그냥 섞여버립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나 개인적인 게시물 자체도 고스란히 노출이 되거나 또는 비즈니스적인 게 개인에 혼합돼 버려서 방문자로 하여금 혼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분돼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비즈니스 페이지를 개설해 둬야 합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페이지를 개설하려면 로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한 글도 있어야 됩니다. 게시글도. 네. 그런 프로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어를 위한 로고, 그다음에 소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스토어를 만드는데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 쇼피파이의 디자인과 세팅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기본적으로 세팅스라는 메뉴 안에 쇼피파이를 위한 내 스토어를 위한 기본 설정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중추가 되는 게 페이지, 블로그, 컬렉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지는 각종의 게시글들입니다. 즉 회사를 소개하거나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또는 정책을 소개하거나 판매 정책, 구매 정책, 반품 정책,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약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지 게시글로 형성이 되고, 또 블로그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게시글과 별개로 또다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나 또는 아니면 고객들에게 홍보성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의 또 다른 특징인데, 보통 스토어를 만들고 게시글, 또 블로그 같은 것들을 따로 운영하거나 하는데, 쇼피파이는 이걸 그냥 쇼피파이 안에서 구성해서 스토어에 얹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고 해서 영어를 한글로 표현하면 그대로 뭔가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상품을 모아놓은, 즉 카테고리도 컬렉션이고, 글들을 모아놓은 게시판도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들을 모아놓은 블로그의 게시판도 컬렉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모아놓으면, 페이지를 모아놓든 블로그를 모아놓든 상품을 모아놓은 걸 다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컬렉션이라는 분류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한 요 중간 기둥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테마라고 해서 쇼피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템플릿이 있고, 내가 돈을 주고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가지고 테마라고 합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스토어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내가 템플릿을 바꾸면, 즉 테마를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기둥이 되고 바탕이 됐던 세팅스의 설정과 페이지, 블로그, 컬렉션을 그대로 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스토어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계절에 따라 스토어의 색깔을, 느낌을 달리해야 된다면 계절별로 테마를 운영해서 설치해가지고 그때마다 테마를 바꿔주면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자인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측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각각 만들어 놓은 컬렉션이나 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어디에 배치하게 할 건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건지를 하는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죠. 개설하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 세팅과 별개로 이제 메뉴를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면, 쇼피파이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오더스라고 하는 메뉴,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을 관리하는 메뉴, 그 다음에 커스텀스라고 해서 고객 관리하는 메뉴가 있고요.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스토어의 통계를 제공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메뉴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얘를 아예 이제 따로 떼놔서 할인, 즉 디스카운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또 앱스라고 해서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또는 쇼피파이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들을, 무료 또는 유료 앱들을 내가 사용해서 내 스토어를 좀 더 잘 꾸미거나 또는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어의 디자인과 관련된 메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온라인 스토어가 있고 세팅스가 있는데, 이때 이 세팅스는 바로 직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탕에 깔려있는 세팅스고, 그리고 이 온라인 스토어라는 메뉴 안에는 기둥과 좌우측이 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고, 그리고 페이지스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다만 컬렉션만 특이하게도
프로덕트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테마라는 메뉴를 통해서 디자인 템플릿을 가져오고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하고요. 디자인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페이지들을 정책을 생성하고 내비게이션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세팅스 메뉴를 통해서 기본 바탕을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뉴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 스토어에 14일간 무료 이용을 시작하면 회원 가입해서 시작을 하면 하단에 맨 먼저 세팅스 메뉴부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스가 끝나고 나면 페이지스,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컬렉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테마, 스토어 디자인으로 테마를 원하는 테마를 찾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로 그것들을 배치합니다. 자, 요렇게가 메뉴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 중에 하단에 맨 마지막에 깔려있던 세팅스에는 메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너럴은 스토어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언어도 설정하고 그리고 다른 메뉴들도 있죠. 셀러인 또는 스토어 운영자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들이 1차적으로 제너럴,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링을 통해서 수수료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케이션을 통해서 발송하는 주소의 목록을 등록합니다. 내가 한 곳에서 발송을 하면 주소 하나만 등록하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물류지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물류지를 다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즈 메뉴를 통해서 스토어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이미지들을 놓습니다. 또는 동영상도 올려놓고요. 단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은 이 파일즈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 등록 메뉴에서 씁니다. 그리고 피지사를 이제 회원가입해서 승인받았으면 페이먼트에다가 피지사를 연동하고요. 그리고 체크아웃을 통해서 고객의 결제 화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어의 운영용 책임들을 리걸 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페이지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스토어 디자인 중에 페이지스에다가 등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배송 설정이라고 해서 쇼핑 앤 딜리버를 통해서 배송을 설정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데 이 배송 설정만 좀 더 알려드리면 배송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쇼피파이는 기본적으로 프로필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프로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품들을 어떤 국가들의 어떤 배송 서비스로 얼마의 배송료로 배달할 거다, 배송할 거다 라는 거를 설정하는 게 이제 배송 설정이 되는데 그거를 구분해 놓은 게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쇼핑 프로필이 있고 커스텀 쇼핑 프로필이 있습니다. 제너럴 쇼핑 프로필은 내가 특정한 국가를 예를 들어서 커스텀 쇼핑 프로필에다가 영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영국만을 배송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걔를 딱 올려놓으면 걔를 위한 특별한 배송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은 영국 이외의 거주자들이 주문을 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의 지역으로는 배달되지 않습니다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즉 커스텀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필이 아닌 지역들을 다 포함하고 그렇게 설정해 놓지 않은 상품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너럴 프로필을 만들어내야 되는 를 놓은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어떤 지역으로라는 걸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특정 대륙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몇몇 국가를 동일한 배송비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을 설정을 하고 그 존 안에 이제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레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슨 배송 서비스로 얼마에 배송하겠다는 걸 설정하는 건데 이때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무게 구간, 그리고 배송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EMS로
얼마 몇 그램부터 몇 그램까지는 얼마의 배송료로 이 국가에 보낼 거다. 그 다음에 같은 EMS로 그 다음 무게부터 어느 무게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1g부터 1kg까지는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1.001g부터 2kg까지는 3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미국의 영어로 만든다면 원이 아니라 이제 달러로 표기할 뿐이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트들을 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 서비스별, 중량 구간별로 배송 요금을 입력하면 배송 설정이 됩니다. 즉 이걸 통해서 무료 배송을 할 필요가 없이 각 지역에 맞도록 최적화된 배송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쇼피파이하고 쇼피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로 쇼피파이하고 쇼피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혀 다릅니다. 쇼피는 동남아 최대의 모바일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쇼피파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쇼피는 말 그대로 동남아 6개국 지원하고 있는, 최근에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마켓플레이스에 내가 입점하는 거고요. 쇼피파이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지역 또는 글로벌 상태로 월드와이드한 상태로 스토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 완전히 다른 구조죠. 이미 이번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마켓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과 내 스토어를 만드는 것인데 쇼피는 그 입점하는 마켓플레이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쇼피파이 스토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양한 테마가 이미 쇼피파이에 존재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테마들이 있습니다. 테마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약간의 비용을 들이고 테마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테마들은 월정액이 아니라 한번 구입하면 그 비용 한 번으로 끝나고 몇십 불에서 몇백 불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구매하면 그걸 설치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 수 있고요. 이 테마들이 다 템플릿화되어 있어서 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앱을 통해서 뭐 크로스셀링, 업셀링도 할 수 있고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스피너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객들이 스토어에서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앱들도 유료여서 대부분의 앱들은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월 정액에 뭐 10불 또는 15불 비싼 거는 몇십 불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웹 디자인 없이도 스토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관리자 메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메뉴 구조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모든 기능,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디자인할 줄 몰라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요. 로고를 만들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쇼피파이의 테마를 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좌측에 있는 거는 쇼피파이 심스라고 해서 쇼피파이 테마 스토어고요. 우측은 스임포레스트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테마를 거래하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뭐 스임포레스트 같은 데서 49불 또는 뭐 30불 이런 비용의 테마를 사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쇼피파이 앱스토어인데 이 앱스토어에서 정말로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 전체 6,551개 앱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는 앱들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열심히 잘 확인해 보고 걸러내서 자신이 원하는 앱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양한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구분해 놨고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한 앱들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그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상품 등록, 주문 처리, 마케팅 등등에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